안녕하세요. 상속세.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근데 이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정말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무기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릴게요.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 그 슬픔을 감당하기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정신없는 와중에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면 정말 당황스럽죠. 많은 분들이 이걸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요,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폭탄이라기보다는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제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도입니다. 상속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내 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아주 쉽게 짚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랑 같이 가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기본적인 용어들, 개념들,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자,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날, 바로 상속 개시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인이 돌아가신 바로 그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날짜 하나가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신고 기한, 재산 평가, 법적 절차의 출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개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바로 사망이라고 사망 신고일을 헷갈리는 건데요. 보세요. 사망 신고는 돌아가신 후에 한 달 안에 하는 그냥 행정 절차일 뿐이에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은 오직 사망일, 즉 상속 개시일입니다. 만약에 이 두 날짜를 착각해서 6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을 놓쳐버리면 안 내도 될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까요. 이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용어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법적으로 누가 상속인이 되는 걸까요? 이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고요. 만약 자녀가 없다? 그러면 2순위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랑 항상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1, 2순위가 다 없을 때, 그때서야 3순위, 4순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속 절차는요,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상속 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사망 신고. 그리고 만약에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이러면 3개월 안에 법원에 저 상속 안 받을래요 하고 상속 포기를 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갚을게요 하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상속세 신고랑 납부는 6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해요. 이 타임라인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고인의 모든 재산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느 연행에 예금이 있는지, 가입한 보험은 없는지, 심지어 빚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어려운 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옛날에는요, 상속인들이 직접 은행, 관공서 진짜 발로 뛰어다니면서 재산을 찾아야 했어요. 정말 고된 과정이었죠. 근데 다행히 2015년부터 이 고마운 서비스가 생겨서 단 한 번만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내역, 빚까지 거의 모든 걸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편해졌죠? 이용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사망 신고하러 주민센터 가시잖아요. 그때 바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한 2, 3주 정도 기다리면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딱 알려주죠. 나중에 그때 그 재산을 빠뜨렸네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건 정말 무조건 활용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속이 시작된 후에 해야 할 일들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한 발짝 앞서서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증여냐, 상속이냐, 어떤 게 우리 가족한테 더 유리할까? 이 문제입니다.
증여랑 상속, 뭐가 더 유리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눈에 들어오죠. 공제 한도도 다르고, 특히 상속인한테 미리 증여한 재산은 10년치까지 싹 합산해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전략 포인트는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재산 평가 시점이에요. 증여는 재산을 주는 바로 그 순간의 가치로, 상속은 돌아가신 날의 가치로 세금이 매겨진다. 바로 이 시간 차이가 절세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가치가 막 오를 것 같은,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할 때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 이후에 그 자산 가치가 막 폭등을 해도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더 안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리 증여해서 미래의 상속세를 확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인 거죠. 상속세는 그냥 각자 물려받은 만큼만 딱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공동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바로 연대 납세 의무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라는 이 큰 계산서를 다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자기 몫의 세금을 못 냈다. 그러면 국세청이 다른 상속인들한테 가서 그 세금 대신 내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속인 3명이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해요. 근데 한 명이 사정이 생겨서 자기 몫 1억 원을 못 냈어요. 그러면 국세청은 나머지 2명한테 못 낸 1억 원 2분이 대신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넘어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처음부터 잘 협의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특정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고인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재산은 법이 정해놓은 비율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차트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자녀들은 똑같이 1의 비율로, 그리고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법정 상속 지분이에요. 물론 유언이 있다면 유언 내용이 우선이죠.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런 유언도 당연히 존중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런 경우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갑자기 막막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어요. 그게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유언 때문에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자녀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원래 법적으로 내가 받았어야 할 몫의 일부를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일종의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인 셈이죠. 그럼 얼마나 보장될까요?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원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 지분의 딱 절반, 즉 50%까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권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로부터 딱 1년 안에 직접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는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리니까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상속세 문제는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가족이 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게 할 것인가, 이 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이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든든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